사람이 없어서 죽은 자들의 이야기만 한다고 투덜거렸지만 죽은 자들의 이야기만 쓴다라는 부분만 활자로 썼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늘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다.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은 자꾸 말을 해주어야 한다. 육체를 얻을 때까지, 또 다른 문장이라는 육체를 얻을 때까지. 이영주의 산문 우리 운동할까에서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에 4번째 장편 소설을 내신 임성순 소설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작가 임성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새 책을 가지고 돌아오셨죠, 2년 만에. 예.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책 제목이 자기계발의 정석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 자기계발의 정석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이 무척 생기는데요. 이 소설을 쓰신 임성순 작가님의 프로필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장편소설 컨설턴트로 세계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문근영은 위험해로 회사 3부작을 완성했으며 포경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투쟁을 그린 극해로 평단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화 시나리오와 소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의 정석에 실린 프로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약간의 수정사항이나 뭐 더 붙일 프로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뭐 출판사에서 적어주신 프로필인데 뭐 그냥 이대로 살아왔네요. 들어보니까. 그 이대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이 치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행간에서. 아니요, 행간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실제로 매일 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일 빼고 특별히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사람들이 보기엔 제일 힘든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 책이 나오고는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문학으로 먹고 살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시나리오로 사실 생활비를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계약이 걸렸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종의 시나리오를 아마 내년에 영화될 모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책 나오자마자 또 다른 시나리오 집필 작업에 몰두하셨겠네요. 예, 그 원래 제가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그 일이 없는 한 1년에 한 320일 정도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4시간씩 쓰는 자기만의 약속 같은 게 어겨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어겨지는 순간은 많이는 없는데 무슨 약속이 잡힌다던가 오늘처럼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야 하는 피치 못할 스케줄이 있지 않은 한은 거의 집에서 거의 칩거 상태시군요. 뭐 칩거 상태라기보단 일상이 그렇죠. 네. 가장 행복한 공간이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작업실이, 그죠? 글쎄요. 글 쓰는 게 행복하긴 하죠. 괴로울 때가 더 많아서 그렇지만. 네. 2010년도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계속 글을 쓰신 건지, 뭐 다른 영화 쪽 일도 계속 같이 하셨으니까 그 2010년 등단 이전의 삶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 원래는
그 소설을 쓰고 싶어서 국문과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꼭 소설을 쓰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 네. 그런 컨텐츠 혹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그때가 2001년이었던 것 같은데 곽경택 감독님이 하는 그 저희 학교 영상학과 수업이 있는데 거기 청강을 하러 놀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영화 일 해보지 않겠냐는 꼬임에 넘어가서 영화판에 살짝 발을 담그셨군요. 살짝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깊게 담궜습니다. 그 이후로 발을 못 빼고 있으신 건가요? 저는 덕분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2001년에 영화 챔피언 연출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영 네. 조감독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는 세계라서 사실 이 글쟁이들의 세계와 또 영화판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는 비슷할까요? 조금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혼자 작업하는 거랑 여러 사람하고 작업하는 협업을 하는 거랑 차이인데 사실은 뭐 그래서 각자 재밌는 점도 있고 각자 힘든 점이 그 차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자본을 투자받고 작업하는 거냐 그리고 혼자 작업하는 거냐라는 차이라서 저는 그 둘 차이가 있는 게 오히려 재밌고 또 그래가지고 각자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 다른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것, 소설이라는 건 가장 비상업적인 영역의 작업일 것이고 영화는 어떤 방식의 투자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히 투영되어 있는 작업이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그건 그냥 제 기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20살 때 김소진 작가님, 돌아가신 네. 김소진 네. 작가님을 만나서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기는 소설 쓰는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업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놓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사실 영화도 제조업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제조업 방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사실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상업 논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억누르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럴 수 있겠네요. 억누르는 거를 소설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두 작업 병행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저한테 확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등단 6년 차 만에 소설책이 5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흡이 한 편이 마무리되는 호흡이 그게 아마도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써온 습작이 많으셔서 그것을 조금 더 손보는 시간이 있으셨던 건지. 습작이 많은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냥 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큰 줄기 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있으신가 봐요. 머릿속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시나리오를 한 달 정도 쓰고 나면 뭐 한 달 정도 소설에 집중해서 쓰고 이러면 뭐 이렇게 특별히 중간에 쉬지 않아도 호흡 좋게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시나리오랑 소설이랑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부터 저는 시 쓸 때 뭐 저는 이제 논문도 쓰고 시도 쓰고 뭐 산문도 쓰고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시를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근데 그 한 달 텀으로 뭔가 이렇게 교직이 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정말 그야말로 부러운
작가님의 삶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예술적이고 대단한 걸 꼭 만들어야지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나는 어떤 글 쓰는 노동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자들이 읽었을 때 노동자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나쁘지 않은 제품, 유용한 제품이 될 만한 제품만 완성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의식을 최대한 버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생산이 가능하지 근데 않을까요? 소설이나 그 영화 작업은 그런 기계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뭔가 이 결과물을 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시하고는 좀 분명히 장르적인 차이가 있을 테고 작업 방식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 예. 제가 궁금했던 영화계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봤나 싶긴 한데 자기 개발의 정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분위기를. 북토크도 하셨죠? 예. 어디서 하셨어요? 그게 세간의 화제가 됐던데요. 그 가로수길에 있는 네. 모 성인용품 샵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우연히 진행하게 됐어요. 성인용품 부티크는 저도 사실 안 가봤는데 예. 가보고 싶긴 해요. 예. 어떤 분위기였는지 분위기 좀 전해 주세요. 일단 굉장히 뜻밖의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저희는 막 분위기더라고요. 길가에 예. 있는 이런 차에서 성인용품 이런 것만 저는 봐왔어가지고. 그 부티크를 하시는 사장님 두 분이 여성분이신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싫으셔서 음지로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접근하기 쉬우시게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단 질감 나는 그 붉은 벽지 뒤에 막 이렇게 딜도가 서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떠셨어요? 그걸 봤을 때 내 소설에 등장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멋지게 장식되어 있을 때. 아니 저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당황했고요. 또 마침 와주셨던 독자분들이 다 여자분이셔서 그랬어요. 예. 더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예, 그 두 분 남자분이 딱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예, 민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혼자만 부끄러워하셨을 수도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이 재밌는 책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후일담 같은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제 책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북토크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이제 이게 소설에 나왔던 거고 이게 어떤 거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독자들이 더 즐거워하셔가지고 네. 저거를 먼저 하고 얘기를 비중을 많이 줄일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 나도 가볼 걸. 저 못 봐가지고. 홍대에도 그 체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녹음 끝나고 가서 보시면.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그 책 나오고 재밌다는 평가 많이 받으시죠? 그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또 불쾌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시더라고요. 특히 제목이 자기개발의 정석이라 네. 자기개발서로 오인하고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막 분노를 감출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예. 이 목적과 다른 전개 때문에 왜 목적에 맞는 이 소제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재미있었던 독자들의 반응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독자들의 반응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은 그런 아닌데, 스타일이 아니시구나. 예, 근데 그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대해서 본격 전립선 개발 무슨 저도 봤어요. 뭐 마지막이 그였는데 그죠? 쪽팔림 당하는 거였나? 그죠? 개망신 소설. 맞아 그거였다. 예. 근데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예. 그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 요약을 잘하시는 독자분이시다라고 감탄했던 기억. 본격 전립선 개발 다단계 개망신 소설 네, 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키워드로 이제 얘기를 옮겨가면
소설의 구성이 굉장히 이 짧은 소설인데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한 다단계 사건, 거기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 경찰서에서 폭행당한 아이와 이 만나서 느끼는 어떤 심리,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이 일단 스토리라인을 다 정해놓고 시작한 것 같은 탄탄함을 주었어요. 제가 읽기에. 예. 맞나요? 제가 읽은 게? 그런 느낌 받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설 그 청탁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뭐 500매에 맞춰달라고 네. 해가지고 분량 계산을 그렇군요. 제가 딱 해가지고 501매인가 딱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기계성 그 계산이 딱 그렇게 맞추기도 어렵지 않나요? 예, 501매 나오기.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소설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제목을 집어넣고 이런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구상할 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를 보면 그 모더니즘 소설의 스탠다드거든요. 딱 저희가 뭐 문학 시간에 교과서에서 영미 모더니즘 배우면 딱 그 스타일이에요. 이 독자들을 위해서 그 모더니즘의 전개 과정, 소설의 전개 과정을 좀 설명 자세히 일단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모더니즘 소설에서 일상에서 주인공이 부조리를 느껴서 그다음에 전이를 하게 돼요. 그 영미 그 모더니즘 소설 그러니까 전이를 통해서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점점 깨달음을 얻어서 마지막에는 에피퍼니라고 해서 그 깨달음이 현현되는 순간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게 영미 모더니즘 소설의 정석인데 사실은 그 구조를 비틀어서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떤 구조가 치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말 스탠다드 정석대로 써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구조까지 파악하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그걸 단순히 줄거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읽는 동안 저는 소설 쓰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읽는 동안 그런 치밀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재밌게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고 속도감도 아주 재밌게 즐거워하면서 읽었는데 소재가 되게 사실 암암리에 다 앓고 있고 뭔가 이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세계일 수 있는데 소설의 소재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놓기가 좀 맨 처음에 주저되거나 그러시진 않았는지. 뭐 결국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별로 그 소설 작업에 자식을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 네. 사실 택하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중년 남성의 전립선 얘기를 대해서. 하기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쉬웠고 그냥 이게 처음 쓰게 된 게 그 인터넷에서 누군가 전립선 검사를 받은 글을 네. 쓴 걸 본 적이 네.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것과 그 이 자기계발서 붐과 연관해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해서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쓰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셨던 작품들, 그러니까 회사 3부작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또 극회화나 이런 작품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진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너 그런 소설 재미없어 하고 뭐 너무 심각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가? 제 소설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네. 뭐 블랙 코미디도 있고 스릴러 같은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 다른데 특별히 이제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와 극해가 네.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소설을 독자들이 안 읽는 이유가 현실도 힘든데 네 소설은 더 그 괴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느냐. 예, 마주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읽는 재밌는 소설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쓰게 됐는데 이번에도 독자들 반응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네요. 그런가요? 아마
이 유머 코드들이 있고 그 재밌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 이부장이라는 주인공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현실 사회의 씁쓸한 모습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가? 독자들의 반응이 왜 그럴까? 결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 결말 때문에도 있는 거 그런 것 같고요. 뭐 스포일러가 돼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긴 그렇죠. 뭐하지만 네. 결말부에 딸만 빼주지 그래 저도 조금 제가 딸을 가진 마음으로서 딸이 차마 그 장면을 그 생각에 공감이 확 되긴 되더라고요. 그것과 이제 또 한편으로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다른 층위가 뭐냐면 가부장적인 남성 질서의 권위를 해체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설에 가장 공감할 독자가 또 동시에 그 나이대 남성 독자이기 때문에 약간 재밌게 보면서 뭔가 화가 나고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자기계발의 정석은 여성들이 꼭 아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예. 물론 여기서 그 이 부장의 상황 설정 같은 것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저도 사실 정확히 잘 몰랐던 영역이고 예. 도구들이고 뭐 그 공부 삼아 뭐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설의 한 대목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묵직한 떨림이 아랫배를 타고 퍼져나갔다. 발가락이 안으로 말리며 허벅지 근육이 경련했다. 오금이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부장은 장단지에 힘을 줬다. 이게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틈조차 없었다. 곧바로 요의가 찾아왔던 것이다. 괄약근에 힘을 줘 위태한 순간을 넘겼지만 갑자기 그의 분신이 불어올랐다. 이제는 그의 공식으로도 소용이 없었다. 이 부장은 단숨에 고등학교 수학 따윈 집어치우고 대학에서 배웠던 스칼라의 삼중곱의 쐐기곱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삼중 벡터의 기하학적인 팽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시장에서 어닝쇼크란 소리를 들었던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떠올려 보아도 회사의 주가와는 반대로 그의 중심은 상한가를 쳤다. 이 부장은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니라고,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의사에게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움켜쥐고 있는 방광과 장단지에 들어간 기가 흩어져 버릴 것 같았다. 운기조식을 실패하면 닥친다는 주마이파가 눈앞에 있었다. 최악이다. 이것이 섣부른 생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떨림과 함께 찾아왔던 요인은 초조함이 뒤섞인 발기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단번에 만수위를 돌파했다. 목소리가 2옥타브 올라가 있었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를 처음 모텔에 내려갔을 때 이 부장은 똑같은 톤으로 오빠 믿지라고 말했었다. 참지 마세요.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요.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못해 눈물이 찔끔 맺힐 정도로 황급했던 이 부장은 검은 딜도가 떠올라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권태로운 표정으로 한쪽 손가락을 항문 속에 넣은 채 다른 손으로 간호사가 가져온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샬레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샬레를 분신의 코앞에 가져갔다. 자, 힘 빼세요. 이 부장은 순간 주마등이라는 것을 보았다. 2달 전 깨달음과 병원에 오기까지의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독일에서 봤던 포르노가 순식간에 눈앞을 지나갔다. 그가 갔던 모든 업소의 아가씨들과 거세당했던 송아지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전립선 염의 지옥이 있다면 분명 이곳이 틀림없으리라. 네, 이제 주인공이 병원에 가서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검사를 받는 과정. 예, 전립선염 검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네, 저도 읽었지만 남자들에게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예. 경험을 직접 하신 거는 아니시죠?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유감스러웠어요. 한번 해보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게 사실 그 대기업에서도 그 의보 검사를 받을 때 선택 검사 항목이고 일반인이 증상 없이 받으려면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속사정이. 더군다나 제가 그 프리랜서라 그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 돈을 따로 내고 받아야 돼서 이게
그 돈 주고 경험일까? 그 하긴 그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자료 조사나 공부를 통한 묘사인가요? 그렇죠. 그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특정 제품을 쓰는 그걸로 그 여기 나온 이 부장처럼 하시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 뭔가 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고 예. 가게 되는데요. 예,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아하, 예, 그러셨구나. 그분들이 남기신 그 훌륭한 경험담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아 이거는 좀 이 아저씨가 썰을 푼 것 같고 이 정도가 현실적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나름 예, 이렇게 읽으면서 서치를 하시고 정리를 하셨군요. 예, 그렇죠. 음, 대략 한 4, 50편의 증상들을 살펴보셨군요. 예, 경험담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책 중에 읽은 요 장면을 읽어주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주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장면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사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앓고 있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장으로 대변되는 현대인 혹은 우리 사회의 뭐 아재들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상황을 그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어떤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심리적인 어떤 한순간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 보면 그 소설 속에서는 그 고유명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인물들이 뭐 수염이라든지 이렇게 이부장이라든지 조금 캐릭터화 시켜서 예, 이름을 그렇죠. 붙이신 이유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쓰면서 자칫하면 물론 그런 걸 지향하기도 했지만 자칫하면 그냥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상황이나 재밌는 문장에 희석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어떤 시의성 지니고 있고 대표성 있는 캐릭터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사실은 이름이나 뭐 그런 것보다 직급으로 오히려 그쵸. 대표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를 직급으로 대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역시 어떤 대표성이나 상징성 있는 존재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모두 이름을 빼고 뭐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네. 독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작가가 적어준 말에 보니까 개저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재 개저씨. 들어보셨어요? 개저씨. 예. 저만 뒤처진 사람 같이. 개 같은 아저씨의 준말이죠. 이 아재 개저씨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작가가 물어보라고 써놨는데 예. 그거를 떠나서 그냥 이 소설을 읽는 이 독자들, 그러니까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아재나 개저씨 층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년 남성이 흔히 꼰대나 개저씨가 그쵸.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중간 관리직을 할 나이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강요받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딜레마를 안고 사실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서 상당수의 그 나이 대 분들은 사실은 가치 판단하기를 총체적으로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편이 훨씬 사는데 편하니까. 그리고 또 뭐 변명이 됐든 사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가족을 위해서 그런다고 흔히 말하죠. 예, 그것조차도 어떤 가부장적인 뭐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흔히 그런 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모르겠어요. 사회가 강요하는 어떤 생산 도구로서의 삶이 아닌 자기 욕망을 깨달아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게 가능하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개개인의 욕망이나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 나이 때 독자분들이 읽어주실 때 자기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개발도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포인트, 이 사회가 또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결말부 처리 꼭 그랬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문제 중에 보편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어떤 사회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보기 싫어요. 근데 여기 제발 안 돼.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한 가족이 사실은 해체돼 있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에 그 가족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성원들의 욕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됐던 그 가족이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됨으로써 저는 뭐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런 면에서 해피엔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열린 결말같이 열려진 그의 그것처럼 뭔가 열려져 있었다. 결말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들었고 궁금했어요. 그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응들, 가족들의 어떻게 그 상황을 이후에 대처할지 더 상상할 수 있는 재밌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네요. 뭐 또다시 구상 중이신 작품이 있는지. 예, 2년 전에 여기 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SF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2년 전부터 준비 중이신 거군요. 예, 그게 3국까지 썼는데 아직 그 답이 안 보여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그거 사고를 쓰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나리오 작업도 계속 병행해 나가면서 작업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시 2년 뒤 2018년에 제가 4년 전에 SF를 이러시면 안 돼요. 예, 한 7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하니까 이제는 그분이 되셨죠. 근데 약간 신해철의 음색이나 말투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살면서 한 2명한테 들어본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사람을 보고 싶네. 저는 되게 말투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껴요. 예. 말이 좀 아니, 모르겠어요. 나름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한 분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대학교 1학년 때 동기였는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자기 개발의 정석이라는 신간을 내시고 책을 열심히 성인용품 부티크에서도 홍보하시고 재밌게 저한테도 얘기해 주신 임성순 작가님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 욕망을 개발하시는 우리 부티크로 한번 일단 끝나고 가보는 걸로. 예.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4월, 5월, 6월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발음의 달들이 지나고 7월, 무언가 역동적이고 드센 발음의 7월이 와버렸네요. 7월 왔습니다. 7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좀 여름 느낌도 나시나요? 휴가 계획을 서서히 세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결같이 그냥 늘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지내실 수도 있겠고, 저는 이 계절을 요즘 어떻게 실감하냐면요. 모기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모기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 나왔지? 어제의 단어는 모기입니다. 모기. 사실 낮에는 모기가 집에 있어도 몸에 접근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 거기서 그래 살아라 하고 있었는데 밤만 되면 얘네가 자꾸 와가지고 잠들기 일보 직전에 귀에서 엥엥엥 이래가지고요. 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여름을 항상 어떻게 했었지? 이 고민 지금 빠져 있거든요. 모기 어떻게 하세요? 모기를? 다들 이거를 잡으시나 어떻게 하나? 모기 사실 옛날에 저는 이제 여름만 되면 그래서 항상 버물리 준비하거든요. 그 약 있잖아요. 모기 물린 데 바르는 거. 그것만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리면 그거 바르면 가려움이 사라져서 그래 네 마음껏 한번 물어봐라 하고 피를 내주었었는데 살을 내주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 또 지카 바이러스도 있고 모기가 상당히 커졌어요. 크기도.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모기 때문에 요즘 고민하는 차에 들려드리고 싶은 멜로디는요. 제 심정 그냥 그대로 담은 제목이에요. 제목. Leave Me Alone이라는 제목. Leave Me Alone 영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날 좀 내버려둬. 날 좀 내버려둬. 이 단어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도 있고 핑크라는 여가수도 불렀고 했는데요. 저는 나탈리 임브롤리아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앨범 1집 앨범인데요. 1997년에 나온 Left of the Middle이라는 앨범을 진짜 즐겨 들었었습니다. 1997년이니까 한창 이제 좋을 때죠. 좋을 때 이 음악 막 들으면서 음악의 꿈을 그때 갖고 있었나 어쨌나. 네, 음악의 꿈을 살짝 갖고 있었던 시절에 계속 들으면서 거의 1번 트랙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지경으로 많이 들었던 앨범이에요. 7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네요. 이 앨범이 저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은 앨범입니다. 원래 톤이라는 노래가 타이틀이어서 그 노래는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Leave Me Alone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진짜 순전히 제목 때문에 선택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살짝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짧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계속 들리시죠? Leave Me Alone 이거 물론 이 노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남녀간의 문제에서 날 좀 내버려둬 하는 말인데 이 노래 뒤에 가면 그 후렴구에서 계속 Leave Me Alone이 반복되거든요. 사랑에서만 나를 내버려둬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살면서 날 좀 내버려둬 라는 말을 내뱉고 싶은 순간 많이 오잖아요. 전 요즘 딱 모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예요. 날 좀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밤에 잠 좀 자게.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 항상 아시죠? 저희 정말 짧게 밖에 못 듣기 때문에 꼭 찾아서 틀어놓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Leave Me Alone 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모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절이 실감이 돼서 약간 고마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1집에 노래 헬로우라는 노래 1번 트랙 노래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가사도 뭐 이런 여름마다 오는 모기도 안녕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전혀 괜찮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물어봤거든요. 저희 혜지는 아프리카 오버랜드라는 하림과 조준호와 베이스 치는 동준 이렇게 멤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기가 이렇게 잠 들었을 때, 모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잡고 잔다. 어떻게 해서든 잡는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다 일단 잡는데 뭐 방법이 이제 제각각인데 준호는 전자모기향.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니? 그랬더니 네, 그거 이렇게 켜놓으면 모기가 좀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준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 뭐 업소용 왜 막 이렇게 형광 불빛 같은 파란 불빛인가 하얀 불빛 나는 그런 모기가 거기 가서 타닥 죽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를 집에 설치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가정용으로 작게 나왔어 이러는데 전혀 그건 달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림 오빠는 전기로 잡는 거 있잖아요. 그 테니스채처럼 생긴 거 요새 많이들 쓰시던데 그거 있으면 좋다. 야,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확확 잡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아마 평생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모기 아무리 발견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 눈앞에서 이렇게 팡 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못할 거.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다 별로 저한테는 좋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잘 못 잡아요. 불을 켜면 어딘가 희한한 곳에 얘가 숨어버려서 잘 잡지 못해서 그냥 그렇다고 계속 얘 어디 나타날 때까지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불을 그냥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살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귀까지,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름이어서 더워요. 이불 다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면 땀이 나요, 땀이. 그래서 또 땀 나가지고 식은땀 나가지고 깨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밤에 도저히 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을 그래서 그냥 켜두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기가 눈앞에 보일 때까지 귀에 와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밤에 불을 켜놓고 누운 김에 잠도 또 안 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었어요.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설핏 잠만 들라치면 곁으로 다가오는 녀석이 생겼다. 며칠 되었다. 잠든 내 귀에다 자꾸 바람을 불어넣는다.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왼수다. 스탠드불을 켜두고 잔다. 구애를 거절하려면 어쩔 수 없다. 천장이 이렇게 환한데 어떻게 자. 우리 꼭 이래야 하니 모기야? 라고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귀에서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를 이번 여름 들어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도 못 잡았네요. 제 생각엔 모기 한 마리가 한 달째 저를 양식 삼아 제 방에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 같이 살고 있는 게 맞고요. 잡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같이 살고 먹이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사실 막 이렇게 벌레들 보인다고 다 잡는 거 저는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모기는 같이 살기는 괴로운 정말 왼수 같은 친구이죠. 이쯤에서요, 두 번째 멜로디는 오늘은,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를 골라왔어요. 유재하 앨범이야 워낙에 유명하고 온 국민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쯤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트랙 곡들이 다 명곡이고 다 사랑받았죠.
죠. 그대 내 품에도 많은 사랑 받았는데 87년에 이 한 장 발표하시고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는 안 계시지만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가, 음악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가 절실하게 보여주는 앨범 아닌가 싶어요. 이 앨범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발라드 역사가 변화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앨범이었습니다. 그대 내 품에를 잠깐 들어볼게요.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이 노래는 가사가요. 제가 그러니까 잠이 못 오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에 이 음악을 들으면 좋죠.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사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대가 모기를 대입시키면 이것도 이야기가 들어맞아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별에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이런 가사인데요.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이 모기의 앵앵거림이 귓가에 이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이런 상황에 듣다니. 이쯤에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사실 이 모기라는, 그리고 이 그냥 아주 가벼운 단어와 소재죠. 그런데 어떤 시에서 조금은 묵직하지만 좋은 시를 제가 발견해서요. 읽어드릴게요. 황인숙 시인의 자명한 산책이라는 시집에 담겨있는 시입니다. 환청, 황인숙. 공기 속에는 모든 소리에 입자가 우글거린다. 안개의 물방울처럼, 장미 꽃밭의 장미 향기처럼, 벌떼의 벌들처럼. 내 목소리가 사랑 고백에 걸맞지는 않잖아요. 이 말을 나는 그 목소리로 쓸쓸함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하지만 아무리 귀 기울여도 귀 밖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공기 속에서 소리 입자들을 잡아 끌어내 조합할 능력이 없어서다. 지구 위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 존재했던 사물들, 존재하는 사물들, 그들이 쏟아낸 소리가 우글거린다. 공기 속에. 때로 어떤 이들은 생생히 듣는다. 들은 기억 없는 말들을, 알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고함 소리를, 울음소리를, 속삭임을, 황홀한 음악 소리를. 그 소리들 머리를 먼지털이처럼 흔들어 털어대도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시입니다. 환청. 살면서 이런 환청, 이런 마음속에 남는 것, 귓가에 맴도는 것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기 이야기하다가 모기 앵앵거리는 것 때문에 사실 저 약간 환청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걸음을 빨리 걸으니까 어느 날 바람 소리가 엥 하는데 이거 모기 소리? 모든 게 다 지금 모기 소리와 연관이 돼버리는 거죠. 모기가 이런 생각들을 제게 던져주니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런 좋은 시를 다시 한번 읽게 해주니 고맙다고 해야 될지, 네 덕분이다, 그래 너도 살아라 해야 될지 어쩔지 참 고민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밤에 귓가를 파고드는 게 이 우리 모기의 여름마다 지긋지긋하게 다가오는 모기의 앵앵거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달콤한 속삭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쩔 수 없이 모기와의 혈투로 긴 밤을 보내야 하는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네요.
전기 모기향을 살지 아니면 아이고 그래 그냥 너도 먹고 살아라 하고 내 피를 내줄지 좀 더 밤을 보낸 후에 저는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흰 벽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기를 원망스레 바라보는 시간에도 그나마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임성순 소설가와 함께한 오늘 문장의 소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권의 소설을 읽을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올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행지에 가져갈 책 한 권 서점에 들러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